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집값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아파트 시장 한 주간 동향 살펴볼까요? 네,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작년에 한강벨트 강남 집값 많이 올랐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강남 집값은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외곽 지역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KB 부동산을 보게 되면 관악구가 주간 상승률이 0.94%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남들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갔다는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부동산은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전체는 전주 지난주가 0.31%였는데요. 이번 네. 주는 0.27%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0.27%도 꽤 높은 상승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상승률이 내려간 게 어디냐. 대통령의 발언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강남 쪽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서초구는 0.27에서 0.21%고요. 강남은 0.07%, 송파는 0.31에서 0.18%니까 안정은 되고 있고요. 노원구는 0.41에서 0.36%입니다. 그래서 상승은 맞는데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좀 과속하다가 이제 속도가 많이 내려와서 안전 속도 정도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인천 지역들은 0.02%입니다. 지난주가 0.04%니까 이 정도면 안정권인데, 일단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0.12%로 인천에서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온도 차이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평택 미분양이 좀 많은 평택은 마이너스 0.16%, 하이믹스가 있는 이천, 하이믹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마이너스 0.12%입니다. 하지만 용인 수지가 0.59% 여전히 높고요. 구리가 0.53%입니다. 그래서 온도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는 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서울 수도권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뭐 지방은 뭐 0.02% 이제 평균은 0.0인데 이게 사실 통계가 의미가 없는 게 지방이 얼마나 큰데 0.02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5대 광역시도 0.02%고요. 세종시도 0% 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데, 지방 광역시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울산 광역시입니다. 0.14%고요. 물산의 대치동이라고 하는 남구가 0.17%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울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 0.17%니까 수도권보다는 상승률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부산은 0.03%인데 요즘 부산에서 광안리 이게 오션뷰가 나오는 곳들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높습니다. 0.29%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지역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 아파트, 서울에 집 사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좀 투자하려는 분들이 서울길이 막히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좀 괜찮은 아파트들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계속 언급을 함으로 해서 네. 다주택자들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5월 9일까지 5월 9일이 지나면 이제 양도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나오는데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고요. 한 1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데 제가 현장에 보니까 조금 한 5% 정도 내린 매물들, 그러니까 잠실 쪽에 보게 되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내린 매물들은 이제 흔하게 나오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집주인은 25억 아파트가 1년 만에 35억 갔다가 한 34억 정도 매물을 내놓으니까 우리는 1억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집 사내는 분들은 야, 무슨 소리야. 25억에서 30억 올랐으면 그래도 한 30억 정도는 내려야 내가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라는 생각에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많은 지역들은 서울 외곽 지역들, 노도강 지역들은 오히려 거래가 많은데, 이 거래량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당장 거래가 집계되지는 않고요. 토지 거래가 구역 신청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강남 쪽은 아직까지는 매수자들과 좀 눈치 작전, 호가 더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외곽 지역들은 그래도 거래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뭐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해도 5월 9일까지는 좀 시일이 촉박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토지 토지 거래 가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 끼어 있으면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효과가 뭐냐면 실제 거주할 사람만 집을 사라. 전세 끼고 사지 마라.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규제입니다. 그러면 이 규제가 적용되게 되면 4개월 내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전세를 주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주택자들 중에서 내가 사는 집 하나는 살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3주택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2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는데 5월 9일까지 팔아라고 하는데 전세 준 집은 토지거래가 구역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매수자들이. 이거 어떡하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 정부에서 이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때.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라. 원래는 이제 잔금하고 등기를 다 해야 되는 건데요. 계약만 하고 원래 강남 3구 용산구 원래 규제 지역은 4개월 봐줄게. 5월 9일 계약을 하고 4개월까지 잔금을 치면 잔금 등기를 하면 우리가 중과세 적용되지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들은 6개월까지 봐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은 좀 길어졌는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럼 전세 준 집은 어떡하지? 그러게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 기간은 인정해준다. 기간만큼 전세 끼고 사고 세입자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입주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2+2까지 4년까지 인정되지는 않고요. 계약 갱신을 하지 마 세입자. 지금 이 집은 그런 집이 아니야. 그래서 처음 계약하게 되면 2년까지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 초에 이제 계약한 전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후에는 세입자는 나가야 되고요. 네. 집을 산 사람은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 교통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7355님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선 집값이 잡힐까요? 이거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질문을 준 이유는 이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 이제 정책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세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되는 보유세라는 게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보유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거래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처음 집을 살 때 한번 내는 취득세가 있고요.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있는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두 개를 다 올렸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올리니까 또 부담스럽지. 예. 그러면 파세요. 예.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양도세도 중과세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높은 세율을 못 팔겠는데요라고 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유세를 올리면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이때 양도세를 좀 내려주면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이번에도 아마도 보유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양도세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나? 라는 목소리 때문에 아마 7355님이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래세를 좀 내려줘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내리면 또 부자 감세 논란도 있으니까요. 뭐 KB 시세 대비 한 10% 저렴하게 파는 사람은 양도세율을 45가 아니라 35% 해줄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낸다면 좀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똑같은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잡힐까? 잡힐 거야 라는 의견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보유세도 올릴 거라는 지금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그 보유자들은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은 되는데요. 이제 과거 사례를 보고 지금 또 세율을 보게 되면 일단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데 집값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유세라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운데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은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보유세가. 그러니까 12억이면 한 15억, 16억 정도 시세 그 정도 집 가지신 분들은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합쳐서 9억까지가 이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은 한 15억 아래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들은 좀 부담스러운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 올라간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 30%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시장 가격비율이라는 그 할인율을
좀 더 올릴지 세율을 올릴지 뭐 어떻게 올릴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또 얼마 나올지에 따라서 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묻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네. 소장님은 다주택자십니까? 저는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네, 네. 자가로. 네. 자가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안 묻겠습니다. 네. 강남 집은 아닙니다. 강남 집은 아니다.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내 등록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게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994년부터 이제 시행된 제도인데 제도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세를 주잖아요. 전세나 월세를 주는 집들이 있으면 네. 세입자한테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많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사업자를 등록하고 의무 보유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올리지 마. 올리더라도 조금만 한 5%까지만 올려. 그러면 집주인들은 그러죠. 우리 안 올리는 대신에 뭐 해줄 거예요? 세금 좀 세금 깎아줄게. 네. 종부세도 니들은 안 올리니까 좀 저렴하게 해줄게. 양도세도 중과세 적용하지 않을게라는 혜택을 줬습니다. 혜택을 줬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 배제 혜택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 아니 이제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계속 혜택을 받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쳐야 된다라는 이제 의도를 보여줬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지가 됐거든요. 아파트는 폐지가 되고 지금 비아파트는 윤석열 정부 때 임대사업자 제도로 이제 부활을 했는데 네.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폐지가 된 마당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혜택을 줄이면 이제 이분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는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뭐 공급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 매물들이 나오면은? 일단 좀 따져보겠습니다. 2024년 주택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서울에 이제 민간 임대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가 4만 4천 호 정도 됩니다. 네. 12% 정도 되고요. 빌라 오피스텔이 33만 천 호 정도 되니까 88%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매물이 4만 4천 호 중에 과연 얼마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비아파트가 사실 요즘 집값 상승의 주범은 아니기 때문에 비아파트라고 한다면 빌라 오피스텔입니다. 네. 빌라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오늘 또 만나보니까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집주인이 이 집을 팔게 되면 또 주거 안정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만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보호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전월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세입자들이 사실은 좀 걱정이 많아요. 제가 언제 앞서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세입자 사는 기간 동안은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한시름을 놨는데 세입자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집주인들 압박하게 되면 결국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게 아닌가. 그럼 괜히 또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돌려서 월세금을 더 올리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이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실거주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집주인이 내가 아무래도 강남 아파트는 입주해야 될 것 같아. 전세 기간 끝났는데 연장 안 해줄 거야. 입주할 거야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걱정을 하는데 일단 매물이 좀 줄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는 한 35% 정도. 전세 매물이요? 아니요, 전체.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네,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35% 정도 줄 예정이고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세입자 입장에서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신규 나오는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네요. 또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실거주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 회전이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다,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월세를 보게 되면 요즘 100만 원 월세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액 월세 비중이 한 42% 월세 중에서 사실 저는 100만 원 이상 내고 이게 어떻게 생활이 될까? 좀 걱정도 됩니다만 사실 이런 월세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100만 원 이상 월세 비중 중에 제일 높은 곳은 당연히 서울 42%인데 2위가 인천시고요. 네. 30.9%, 경기도가 25.9%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28.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이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이게 외국인 여러 채 보유해도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까? 실제로는 중과세 대상은 맞는데 이제 논란은 뭐냐면 외국인들도 우리가 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채 가지고 있고 부인이 한 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이잖아요. 네.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국에 뭐 부인이 집을 2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집을 한 채 사게 되면 본국에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요. 가족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뭐 다른 부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집을 한 채 샀어. 네. 이걸 부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들은 투명하게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중과세가 사실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냐면 작년 6월 기준으로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집을 가지고 있을까 보게 되면 한 10만 명, 10만 4천 명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이 중에 중국 국적이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2025년에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서울 오피스텔을 사신 외국인들 신청 건수가 1,900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을 많이 사고 있으니 안 그래도 우리가 살 집도 부족한데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취자들께서 주신 질문을 좀 소화를 할게요. 2572님께서 향후 집값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뭐 세제가 어떻게 나올지.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수 있는 말씀은 5월 9일 전까지는 금매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4월 정도에 금매 나오는 물건들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56님이 상반기와 하반기 어느 시점에 집을 장만하는 게 좋을까 그랬는데 그러면은 상반기 당연히 금매가 나올 때가 유리한 거고요.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과세가 시행이 되니까 집주인들도 팔 수 있는 분들은 상반기에 가격을 내려서 아마 시도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주택연금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제 3월 가입자부터 주택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주택연금은 이제 집 있는 분들 한 채든 또 여러 채를 가져도 공시가격 12억 이하가 되면 이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더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평균 가입자 연령이 77세 정도 되고요. 주택 가격이 4억 원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129만 원. 129만 7천 원 정도 받는데 이번에 좀 더 올려줘서 3%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33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4만 원 정도 오르는. 국민연금 가지고 좀 생활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 하나 있거나 합쳐서 12억 원 공시가격 이하라면 저는 주택연금 가입해서 자식한테 주지 말고 좀 편하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윤 부장의 복덕방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